그럼 지금부터 하비스탕스와 HRT 시스템에서 공동 주최하는 DFAM과 3D 프린팅을 활용한 산업용 어플리케이션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비스탕스 박지민 선임 엔지니어입니다. 본격적으로 웨비나에 들어가기에 앞서 웨비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는 하비스탕스와 HRT 시스템이 처음으로 함께 인사드리는 시간이니만큼 간략히 양사 회사 소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웨비나에 들어갈 텐데요. 이번 웨비나는 크게 1부와 2부 두 가지 세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DFAM이라고 불리는 적층 제조 최적 설계와 복합 소재 3D 프린팅을 활용한 협동 로봇용 그리퍼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레티스 격자 설계와 투명 레진 3D 프린팅을 활용한 미세 유체 칩 설계와 제작 과정에 대해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저희 하비스탕스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하비스탕스는 적층 제조 전문 설계 엔지니어링 기업입니다. 저희는 기존 제조 시장에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이나 문제점에 대해 적층 제조 기반의 새로운 대안이나 아이디어 또는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조 방식으로 인해 제한되었던 제품의 성능을 다양한 최적화 설계와 적층 제조를 활용해 기존 제품의 성능을 향상하거나 또는 고객사의 미래 비즈니스에 맞춤화된 새로운 고효율 제품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복합 소재 3D 프린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알루미늄이나 스틸로 제작되어 오던 부품을 탄소 섬유와 같은 강화 소재 3D 프린팅을 활용해 제품의 무게, 공급 시간, 비용을 단축하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로봇 엔드 툴, 그리퍼와 같이 로봇 산업에서 3D 프린팅을 활용한 제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처럼 기존과 차별화된 고성능의 제품을 고객사에 컨설팅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준 소프트웨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비스탕스는 미국 엔토폴로지사의 엔타 플랫폼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최적화 설계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사로서 국내에 공급도 하고 있습니다. 이 엔타 플랫폼은 차세대 제조를 위한 컴퓨테이셔널 모델링 및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인데요. 적층 제조가 가진 디자인 자유도라는 이점을 엔지니어 분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고성능의 파트를 빠르게 설계해 제작할 수 있도록 음함수 기반의 디자인과 해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량화, 일체화, 열효율 향상을 위한 레티스 설계, 위상 최적화 기능부터 자체 해석 데이터 그리고 외부 해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자인을 최적화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설계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디자인이나 구조적인 보강을 위한 다양한 텍스처링, 리빙 기능부터 3D 프린팅 빌드 준비 기능까지 지원하고 있는 적층 제조를 위한 원스톱 디자인 엔지니어링 플랫폼입니다. 본 웨비나에서도 이 엔터 플랫폼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설계 제작 과정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 하비스탕스 회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RT 시스템 3D 프린터 사업부 김대영 팀장입니다. 먼저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지민 엔지니어께서 어젠다를 잘 말씀해주셨는데요. 위상 최적화로 제작된 로봇 그리퍼와 엔타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밀리플루이드 채널 생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스마트해지는 산업 가운데 현재 3D 프린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사 소개를 시작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는 대구 성균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작년 서울 사무소를 오픈하였습니다. 현재 13명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 팩토리 및 로봇 자동화가 필요한 산업 현장에 협동 로봇인 유니버설 로봇을 공급해오고 관련 프로그램 및 자동화를 개발하는 등 로봇 통합 시스템 구축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제조 현장과 더불어 무인 로봇 카페나 무인 음식점 등 서비스 로봇 분야로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는 3D 프린터 사업부를 개설하여 3D 프린팅 운용이나 활용이 필요한 기업 및 기관과 함께 시제품 제작, 제품 개발 등 협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본사의 프린팅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SLA 프린터 및 고강도 복합 소재 프린터, 금속 프린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산업용 3D 프린터 구매가 어려운 고객들의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추적 서비스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3D 프린터 제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마크포지드 3D 프린터입니다. 마크포지드는 미국 보스턴에 건설해 둔 3D 프린터 업체입니다. 2013년 최초의 탄소섬유 복합 소재 3D 프린터를 출시하였고 이 기술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포르쉐, 시멘스 등으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마크포지드는 FFF 혹은 FDM이라고 불리는 프린팅 방식을 기반으로 한 CFF 기술, 즉 연속 필라멘트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탄소섬유와 같은 고강도의 섬유를 함칭할 수 있는 프린팅 기술입니다. 간단하게 철분 콘크리트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는 높은 압축 강도를 가진 반면 인장면이 작아 균열을 일으켜 파괴됩니다. 따라서 높은 인장 강도를 가진 철근을 보강함으로써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한 후에도 충분한 배능 성능과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 재료 기술입니다. 이와 같이 CFF 기술도 파트 내부 강성이 필요한 부분에 추가하여 가볍고 단단한 실제 엔드파트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다양한 요구에 적합하도록 UL94V 제로 등급의 나는 소재와 아주 좁은 표면 저항을 갖는 ESD 소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샘플들의 검은색 부분이 모두 프린팅으로 제작된 파트입니다. 복합 소재 프린팅을 활용하여 로봇 그리퍼뿐만 아니라 지그 픽스처나 브라켓, 생산품의 부품 등 제조 산업 현장에서 요하는 부품들을 대체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강도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인 곡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강화 섬유로 프린팅을 할 경우 ABS나 PLA 등의 플라스틱과는 확연히 다른 강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연속 방향 섬유 3D 프린팅은 플라스틱의 강점인 경량성과 고탄성, 가공성을 유지하면서 단점으로 지적되어 온 강성, 내열성, 내충격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다음은 마크포지드와 같이 미국 보스턴에 건설을 두고 있는 폼랩 3D 프린터입니다. 폼랩은 앞서 말씀드린 마크포지드의 FDM 방식과는 달리 SLA라는 방식의 프린터입니다. SLA는 레이저를 조사해 액체로 된 레진을 경화시킴으로써 3차원 물체를 만드는 프린팅 방식인데요. 아주 우수한 표면 조도 및 정밀도를 강점으로 빠르게 모공 및 시제품을 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출력이 가능한 레진이나 고온에 견디는 레진, 플렉서블한 레진 등 20가지 이상의 다양한 레진을 용도에 맞게 사용이 가능한 점도 폼랩의 큰 장점입니다. 폼랩은 상대의 라인부터 LFS라는 독자 개발 기술을 적용했는데요. 움직이는 영상으로 해당 기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FS란 빛을 조사하는 LPU라는 유닛이 레진 탱크 필름에 밀착하여 움직이면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조형 빌드에 빛을 쏴주게 되는데요. 이는 빛을 조사하는 LPU와 조형 빌드의 거리가 멀었던 기존 방식 대비 훨씬 더 안정적이고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출력 품질을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날개 모형을 후가공 없이 그대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아주 정밀하고 매끄러운데요. 최대 25마이크론의 해상도 출력을 통해 이와 같이 마감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회사 소개와 제품 소개를 마치고 본 세션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하비스탕스 박지민 엔지니어께서 DFAM 최적화를 통한 그리퍼 제작 설계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웨비나 세션인 DFAM 최적 설계와 복합 소재 3D 프린팅을 활용한 협동 로봇용 그리퍼 설계와 제작 과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리퍼 설계에는 DFAM 최적화 설계 시에 많이 활용하는 위상 최적화 설계를 적용을 했는데요. 이 위상 최적화는 경량화 시에 많이 사용하는 설계법인데요. 특정한 목표나 경계 조건 등을 주게 되면 그 파라미터 값에 맞게 재료의 최적 분포를 찾는 설계 기술입니다. 이제 엔타 플랫폼의 위상 최적화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최적화를 진행할 디자인 영역을 선택을 한 다음에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석용 볼륨 메쉬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위상 최적화 과정에는 주된 두 값이 들어가는데요. 하나는 목표치가 들어가고 다른 하나는 constraint, 제약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목표치에는 디자인 결과물에 예를 들면 응력을 최소화한다거나 저희가 strain 또는 compliance라고 불리는 변형률을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목표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목표치 설정을 위해서 저희가 하중이나 구속 조건과 같은 경계 조건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제약 조건에서는 크게 형상적인 제약 조건과 결과물에 대한 제약 조건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요. 형상적인 부분은 최적화 결과물이 특정 평면을 기점으로 대칭이 돼야 된다거나 또는 최적화 결과물에서 꼭 보존되어야 되는 영역 등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결과물에 대한 제약 조건으로는요. 최적화 결과물의 볼륨 프랙션, 최적 분율에 대한 목표치와 같은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종 결과물의 경량 목표치를 결정하는 단계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위상 최적화의 목표, 이제 오브젝트와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에는 다양한 값들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최적화를 진행하는 목적에 맞게 그 값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값들을 다 넣고 최적화가 끝이 나면 이제 이 결과물의 표면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일정 스무딩 단계를 거치고요. 이제 필요한 추후 모델링 과정이 끝이 나게 되면 저희가 3D 프린팅 출력을 하기 위한 메쉬 생성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리퍼 위상 최적화 설계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적화에 필요한 디자인 영역, 체결 부위와 필요 파트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최적화를 진행할 영역을 지금처럼 해석용 FE 볼륨 메쉬로 바꿔주고요. 이제 그 다음에 FE 모델을 생성하는데요. 이 FE 모델은 메쉬 데이터와 소재 물성이 들어간 해석용 모델입니다. 이번 그리퍼는 나일론 베이스의 복합 소재를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폴리아미드 물성을 넣어주었습니다. 이번 위상 최적화의 목표는 최적화된 그리퍼가 픽앤플레이스 시 하중을 받을 때 그리퍼 자체의 변형률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고요. 이제 여기에 부여된 하중은 흡착컵이 위치되는 부분에 약 10kg, 100N 정도의 힘을 부여를 하였습니다. 이제 작업물을 들어 올릴 때 위치시킬 때를 고려를 해서 이제 아래 위로 로드 케이스를 2개를 부여를 한 상태이고요. 7kg의 가반 하중을 가지는 협동 로봇에 부착될 그리퍼다라고 가정을 한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여유를 둔 하중인 10kg를 부여를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구속 조건은 로봇에 부착되는 영역에 부여를 했습니다. 이번 최적화의 목적 자체는 이제 경량화를 통해서 로봇의 부담을 적게 주는 경량 그리퍼 제작이 목표였기 때문에 제약 조건에는 최종 결과물이 기존 원본 대비 약 17% 정도의 수준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값을 넣고 위상 최적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끝이 나게 되면 결과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올 수가 있는데요. 각 이터레이션 반복 횟수별로 최적화 과정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과정 중에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최적화 파트를 스무딩 기능을 거쳐서 표면을 부드럽게 정리를 해주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필요한 파트들과 결합을 해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관에서 주입된 공기가 각 흡착컵별 진공 채널로 잘 분포될 수 있도록 지금 이 링 파트를 최종 결과물에서 빼주게 되면서 채널 설계는 마무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퍼 설계도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퍼 설계를 완성하고 출력용 메쉬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성하면 그리퍼 설계와 제작 준비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 최적화 파트의 경량 정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소재로 기존 원본 파트와 비교할 시에 438g에서 최적화 결과물이 137g 정도로 약 68% 정도의 경량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퍼가 알루미늄 가공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루미늄 소재로 비교할 시에 소재 변경과 더불어 디자인 최적화가 합쳐진 경우라서 1067g에서 최적화 결과물이 137g 정도로 약 87%로 중량이 확연히 감소를 하였습니다. 로봇 가반 하중에는 이 그리퍼의 무게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퍼를 경량화할수록 동일 스펙 로봇 대비해서 더욱 넓은 범위의 작업물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더불어 이렇게 진공 채널이 내장된 그리퍼를 제작하게 되면 각 흡착컵별로 외부 진공 튜브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로봇의 구동 간섭도 많이 줄어든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최적화된 로봇 그리퍼를 과연 어떤 소재로 어떻게 3D 프린팅해서 사용을 하는지 HRT 시스템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비탕스에서 엔타 플랫폼을 활용한 위상 최적화 설계 과정과 그에 따른 이점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었는데요. 이제 저희 HRT 시스템에서 화면에 보이는 그리퍼가 어떤 과정으로 출력이 되었는지와 로봇에 장착하여 실제 테스트하는 진행 과정까지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3차원 CAD 모델링을 STL이라는 3D 프린팅 전용 포맷으로 내보낸 다음 슬라이서라고 부르는 마크포지드의 프린팅 준비 소프트웨어 아이로로 STL 파일을 불러옵니다. 네, 이렇게 불러온 파일이 로딩이 되면 출력 품질을 위한 몇 가지 설정들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재를 선택하고 강도가 필요할 경우 어플리케이션 특성에 따라 적합한 강화 성질을 합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할 프린터를 선택하고 원하는 면을 클릭함으로써 쉽게 오리엔테이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력할 레이어 높이를 세팅하고 만약에 빠른 출력을 원할 경우 터보 모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필이라고 하는 필 패턴을 설정해 줄 건데요.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내부 밀도를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밀도는 약 20%부터 100%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이 완료되면 인터벌 뷰라고 하는 내부 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크포지드 소프트웨어 아이머는 영리하게 자동으로 서포트를 생성해 주는데요. 3D뷰로 출력된 출력이 이루어질 동상을 미리 볼 수 있고 현재 화면에 보이는 보라색으로 된 서포터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큐um 실린더의 내부 위로도 완전히 비어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D 뷰로 각 레이어별로 프린트 헤드 경로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설정 및 확인 작업이 끝나면 이제 출력을 시작하게 될 건데요. 마크포지드는 클라우드 베이스 소프트웨어로 원격으로 프린팅 시작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프린팅 버튼을 누르고 타임랩스로 만든 출력 과정을 함께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린팅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프린트 베드가 올라가게 되고요. 마크포지드 프린터는 히팅이 필요 없는 베드 시스템으로 단순히 출력 후 파트를 베드에서 분리하여 서포트만 제거하고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MIT 재료과학자들이 개발한 오닉스 소재 또한 K6 계열 나일론에 산소 섬유 알기가 20%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 어떤 플라스틱보다 단단하고 좋은 퀄리티의 프린팅이 가능합니다. 이제 완성된 출력물을 확인 후 베드에서 분리해 줍니다. 네, 이제 서포트를 제거할 텐데요. 별도의 장비나 기구가 필요 없이 손으로 바로 떼어낼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하고 정밀하게 프린팅되었습니다. 만약 롱노즈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 훨씬 더 쉽게 분리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실험을 통해 손으로만 분리하는 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된 다음 무게를 한번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5g이 나오네요. 프린팅된 그리퍼가 일정 강도를 가지면서 정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출력된 그리퍼를 협동 로봇인 유니버셜 로봇에 장착하여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큐um 그리퍼를 연결해주는 브라켓 또한 프린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프린팅으로 그리퍼를 간단하게 설계 및 제작할 수 있는 것도 기존 결삭 가공 대비 저층대조 공법이 가지는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장착이 완료되었고 준비된 샘플을 통해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g 나가는 종이 박스입니다. 두 번째는 250g 정도 되는 스틸 브라켓이고요. 세 번째로는 1.5kg 나가는 MC 나일론 지그입니다. 마지막으로 2kg 정도 되는 스틸 버킷입니다. 이렇게 모두 잘 작동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그리퍼를 실제 로봇에 장착하여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디자인 자유도가 높은 3D 프린팅 그리퍼는 크기가 커진다거나 바큐um 패드 개수가 증가하더라도 비용적 이주가 크지 않으며 빠른 제작이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로봇 그리퍼 활용 사례로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OAT란 무엇일까요? 국제로봇연맹 IFR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산업용 로봇 누적 설치 대수가 270만 대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약 40만 대의 로봇이 출하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사용 지수를 나타내는
제조업, 로봇 산업 밀도에서는 한국은 세계 2위를 유지하며 큰 시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로봇 시장이 증가함에 따라 엔드 오브 암 클로닝의 약자 EOAT라고 하는 로봇 엔드 이펙터 시장도 빠른 증가세에 있습니다. 로봇 암은 이동의 기능을 가진 팔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를 잡기 위해서는 손을 사용해야 하고 자르기 위해서는 가위나 팔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로봇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도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EOAT입니다. 다음은 두 가지 활용 사례를 통해 3D 프린팅이 EOAT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딕슨밸브에서 활용된 그리퍼입니다. 사진의 검은색 부분이 프린팅으로 제작된 파트이고 제품의 스크래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논스틸 계열의 MC 나일론이나 아스칼 소재 등으로 많이 제작이 되었는데요. 마크포지드의 오직 소재를 사용할 시 이와 비슷한 강성을 낼 수 있으며 강화 성능을 추가할 경우 강성과 함께 더 높은 내마모성 및 내충격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그리퍼 하나 제작하려고 왜 그렇게 비싼 3D 프린터를 활용해야 하나 라는 의구심이죠. 그 이유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비용 측면이죠. 화면에 나온 그리퍼 하나를 마크포지드 3D 프린터로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만원에서 2만원 안팎입니다. 기존 외주 가공을 해왔더라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혹시라도 사내에 밀링이나 선반 등 가공기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 또한 노동력이 드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제작 케이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유는 명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드타임 감소인데요. 해당 그리퍼 하나를 제작하는 데 드는 시간은 6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쉽게 말해 오전에 출력을 시작해 오후에 테스트해 볼 수가 있으며 혹시라도 간섭이나 설계상 놓친 부분이 있더라도 퇴근 전 다시 출력을 하면 출근과 동시에 완성품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절약된 리드타임과 비용을 통해 설계자는 더 나은 디자인을 시도하고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딕슨밸브에서도 복합 소재를 활용한 그리퍼를 통해 96%의 비용 절감과 93%의 리드타임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프로포것의 맞춤형 공합 엔드 이펙터입니다. 현장에서 로봇을 설치하고 시운전에 들어가기까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부품을 아웃소싱하거나 기계 가공의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도 현장에서 24시간 맞춤형 부품을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설계자가 언제 어디서든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원격으로 출력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공정별로 다양해지는 최적화된 그리퍼 디자인 설계에 있어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하비스탕스와 같은 전문 업체의 컨설팅으로 기존 디자인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그리퍼를 제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활용한 최적화된 EOAT 시장은 더 저렴한 비용과 빠른 제작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로봇 그리퍼 활용 사례를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미세 유체 칩 제작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웨비나 두 번째 세션인 레티스와 투명 레진 3D 프린팅을 활용한 미세 유체 칩 설계와 제작 과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 유체 칩으로 불리는 마이크로 플루이딕 또는 밀리 플루이딕 칩은 직경이 매우 작은 유로를 통해서 액체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미세한 단위에서 채널의 패턴 또는 형상에 따라서 유체의 거동이나 양상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자유자재로 유체의 환경을 조절할 수가 있어서 유체에 대한 빠른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기술입니다. 패트리 접시나 아이드로퍼를 사용하는 기존 테스트 방식과 비교해 볼 때 미세 유체 칩은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한 극소량의 유체, 샘플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물질과 시약에 대한 비용과 사용량을 절감할 수가 있고 칩을 활용하기 때문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더욱더 잘 통제되고 억제돼 조금 더 안전한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미세 유체 칩은 의학 진단이나 케미컬 그라디언트 또는 쿨링 채널 등으로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처럼 유로의 형상에 따라서 유체의 양상을 자유롭고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이 미세 유체 칩은 3D 프린팅으로 제작할 시에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기존 리소그래피 기술로 제작하던 칩에 비해서 3D 프린팅으로 제작할 시에 제작 시간과 비용을 확연히 절감하고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3D 프린팅은 디자인 자유도가 높은 제조 기술이기 때문에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할 시에 유로의 패턴을 자유롭게 설계하고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직선 채널부터 나선형의 채널 등 다양한 채널 구현이 가능해 저희가 시험 목적이나 시험 환경에 맞춤화된 칩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엔타 플랫폼을 활용한 플루이딕 채널 설계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DFAM, 디자인 포 애디티브 매뉴팩처링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격자, 레티스 구조를 활용한 경량 설계인데요. 대부분 레티스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빔이 이제 연결되면서 특정한 단위체, 단위셀을 이루게 됩니다. 이 단위셀을 배열하면서 소기차 내부를 비워 이제 경량화를 진행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부에 볼륨 레티스를 배치해서 중량을 감소하는 것이 적층에서 일반적인 레티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미세유체 칩에서는 레티스의 빔을 활용해서 채널을 설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칩의 채널 설계에 적용하려고 하는 레티스의 기능은 일반적인 볼륨 레티스 기능이 아니라 포인트 데이터를 이용해 빔을 설계하는 브랜치 레티스라는 기능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브랜치 레티스는 입력된 포인트를 가지를 치듯이 이어주면서 레티스 빔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 브랜치 레티스를 이용하면 다양한 채널 설계를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십 개의 채널도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디자인이 가능한데요. 파트의 서피스면에 2차원의 레티스를 적용을 해서 먼저 격자를 만들고요. 이 격자 조인트에 위치한 포인트를 추출을 해서 브랜치 레티스에 적용할 포인트 리스트를 생성합니다. 이제 각 서피스별 포인트를 빠르게 추출을 해서 각 레이어별 브랜치 레티스를 만들게 되고요. 이 빔을 병합한 다음에 한꺼번에 두께를 주면서 플루이드 도메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도메인을 솔리드 영역에서 불리언 차집합, 서브트랙트 기능을 이용해서 빼주기만 하면 간단한 채널 생성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크로 플루이딕 칩 설계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있는 값은 칩을 설계할 때 반영될 수 있는 변수인데요. 이제 칩의 길이, 너비, 높이, 입구 채널의 개수, 중간 믹싱 채널의 개수, 출구 채널의 개수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칩의 끝에서부터 입구, 출구까지의 거리, 채널의 직경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체의 혼합을 조금 더 잘 유도하도록 웨이브 채널을 만들어야 될 경우에는 설계 변수로서 웨이브의 이제 진폭 크기나 주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저희는 이제 이 변수를 가지고 한번 칩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대각점으로 플레이트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한 점은 원점을 위치시키고요. 다른 한 점의 좌표로는 칩의 길이, 너비, 높이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엔타 플랫폼은 수치를 입력을 해서 모델링을 완성을 하는 방식인데요.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지정했던 인풋 값을 변경을 하면 현재 모델에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플레이트를 생성한 다음에 채널 저희가 생성에 필요한 입구 포인트의 위치, 믹싱, 중간 포인트의 위치, 출구 포인트의 위치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스타팅, 입구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이제 포인트의 X방향 위치는 저희가 위에서 변수를 둔 칩에서부터 인풋 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Y축 방향 포인트의 위치는 이제 채널의 개수에 따라서 변경되는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Y축에서는 순서와 규칙, 수식을 이용을 해서 알고리즘을 생성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규칙을 넣어주게 되면요. 인풋 값이 변경되는 경우에 이 수식에 맞춰서 포인트의 위치와 개수가 정확히 생성됩니다. 그 다음 Z방향에서의 점은 이제 플레이트 높이 중간에 이 포인트가 오도록 지정해주고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중간 믹싱 포인트와 출구 포인트를 지금과 같이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모두 만들고 난 뒤에 브랜치 레티스 기능을 활용해 시작 포인트와 중간 믹싱 포인트를 빔으로 이어주고 이제 그 다음에 중간 믹싱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를 빔으로 이어줍니다.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위에서 지정해 놓은 채널 직경 이 변수를 활용해서 빔의 두께를 부여를 합니다. 지금처럼 직선의 빔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나선형 또는 웨이브의 채널 형상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때 저희가 적용하는 게 엔탑의 필드 기능을 적용하게 됩니다. 필드는 엔탑의 작업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작업 공간의 Y 방향에 사인 함수를 이용을 해서 다시 매핑을 하게 되면 이 직선의 빔이 지금처럼 공류를 갖는 웨이브 형태의 빔으로 다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웨이브를 저희가 수정할 수 있도록 변수 값으로서 파형의 진폭과 주기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채널의 입구와 출구를 생성해줄 실린더를 생성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 빔들과 실린더를 유연하게 부드럽게 연결해줄 굴을 생성해 이 모든 빔과 지오메트리를 병합을 함으로써 유체 도메인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저희가 기존에 생성해 놓았던 플레이트, 이 칩에서 플루이드 도메인을 불리언 서브트랙트 기능을 이용해서 빼주게 되면 채널 생성, 칩 생성이 완료가 됩니다. 사실 꽤 간단한 복잡한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엔탑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단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저희가 다시 커스텀 툴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항상 값이 바뀌는 이 변수들을 인풋에 위치를 시키고요. 다음 저희가 도출해야 되는 마지막 디자인은 아웃풋에 위치를 시키고 이제 이 워크플로우의 이름을 지정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이후에 저희가 새로 엔탑 페이지를 열어서 저장했던 이 파일을 불러오면 변수값들로 구성된 하나의 이제 새로운 기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넣어야 될 입력 값들만 저희가 맞춰서 넣어주면 얼마든지 원하는 맞춤화된 칩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3D 프린팅 출력하기 위해서 이 바디를 메쉬로 변환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삼각 메쉬의 엣지 사이즈를 형상에 맞게 이제 채널에는 조금 더 조밀한 메쉬를, 플레이트 평면에는 보다 큰 메쉬를 생성을 함으로써 파일 용량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이크로 플루이딕 칩 채널 설계를 마무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칩을 어떤 3D 프린팅 기술과 어떤 소재를 활용해 제작을 하는지 HRT 시스템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세 유체 칩 채널 설계 과정에 대해 굉장히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작 과정 동영상에 앞서 간단히 SLA 프린팅 공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LA 프린팅은 레이저 도사시 경화되는 레진이라는 소재를 사용한 프린팅 방식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을 기억하시나요? 이러한 레진은 출력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경화되어 출력이 완료된 표면물에 표면에 끈적한 레진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인데요. 출력이 끝난 후 IPA 혹은 TPM 세척액을 사용하여 세척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약 10분 정도 세척을 진행하며 특수 레진의 경우 추가 세척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척이 완료된 출력물은 마지막으로 경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홈큐어 변화기는 홈랩의 모든 레진이 사용 가능한 온도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바닥 플레이트가 회전하면서 출력물의 골고루 UV 감성이 조사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출력 과정을 동영상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랩의 프리폼 소프트웨어도 아이버와 같이 3D 프린터가 인식할 수 있는 포맷인 STL 파일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프리폼에서도 출력 품질을 위한 사용 소재, 오리엔테이션, 서포트 등을 세팅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STL 파일을 불러옵니다. 다음으로 파트의 크기와 출력 방향을 설정하고 서포터를 설정합니다. 서포터는 오토 제너레이티브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서포터를 생성하거나 에딧 올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서포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출력 설정을 마치면 프리폼에서 자동으로 파트의 출력 시간, 출력되는 총 레이어, 파트의 부피 등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폼에서 홈랩 프린터로 타임 데이터를 보내면 출력을 위한 소프트웨어에서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럼 프린터로 이동해 버튼을 눌러 출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팅이 시작되면 레진 탱크를 약 30도 정도로 히팅 후 레진이 차오르게 되는데요. 레진 탱크의 레진 접촉량 차오르게 되면서 출력을 시작하고 한 레이어를 적층할 때마다 빌드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기 반복하며 더 안정적이고 깔끔한 출력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출력물은 프린터에서 분리 후 세척 및 경화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홈랩은 전용 세척기와 정화기를 함께 판매하고 있어 보다 편리하게 호응용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출력한 클리어 레진은 원장 세척 시간이 10분으로 진행해줍니다. 이제 세척이 끝나고 소재의 물성표에 나온 물성치를 만족하기 위해 정화를 시작해줍니다. 클리어 레진의 경우 약 60도에서 15분에서 30분 정도 경화를 시켜주는데요. UV 광선이 출력물의 결부로 조달될 수 있도록 바닥 플레이트가 회전하며 작동합니다. 이렇게 경화까지 완료된 출력물의 서포터를 리퍼로 제거해 줍니다. 만약 강도가 높은 레진의 서포터를 제거할 경우 경화 전 세척이 끝난 상태에서 서포터를 제거해 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출력 과정을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미세 유세칩에 시험약을 투입하여 내부 채널을 통한 흐름이 잘 이루어지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내부가 비어있는 채널에 임의 색상이 있는 액체로 주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입 시건이 떨려 일정하게 주입해 주지 못했지만 내부 채널을 통해 흐르는 그 유체가 많아 흘러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비스탕스와 HRT 시스템이 공동으로 주최한 첫 번째 웨비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비용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원가 절감을 이루며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3D 프린팅 산업이 기존 공정의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방으로 설문조사 링크가 나가고 있습니다.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 및 베스트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한 분께 에어팟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꼭 참여하셔서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